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즌2로 새롭게 다시 돌아온 손박사의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입니다. 멋대로 시즌1을 종영한 후 그동안 생업도 바쁘고 또 시즌1에서 웬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다 했다 싶어서 그만할까 했었는데요. 지속적인 방송제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자가 많이 증가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시즌2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즌1과 다른 점은 제가 일이 바쁜 경우가 많다 보니 앉아서 방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2 이번부터는 방송을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또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가서 카메라를 켜고 질문도 받고 함께하는 방송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매매든 임대차든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알더라도 대충 알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이란 물건의 특성상 금액의 단위가 매우 크고 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기본적으로 행하는 금전수수의 단계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그만큼 거래의 위험과 문제가 발생할 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에 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민법 제563조부터 589조까지의 규정이 그것인데요. 이 법률은 부동산 매매에만 국한된 법률 규정은 아니고 모든 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민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등 어느 법을 봐도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야 한다는 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내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행, 민법 조항에 근거한 법률 해석, 그리고 판례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관행,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해석, 그리고 소송에 의한 판례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내는 것은 오랜 부동산과 동산 거래 관행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나눠서 대금을 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계약금, 중도금도 없이 통째로 거래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의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법률 규정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금액이 큰 동산을 구입할 때나 실제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매에 관한 민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동산으로 예를 바꿔서 설명을 하면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 갑이 자신의 집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상대방인 을에게 넘기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렇게 하기로 정하면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해제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551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2배로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로 이 민법 565조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항에도 있듯이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사항은 내용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아 은행 대출이 매수인이 계약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후부터는 민법 제565조의 조항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각 부동산 또는 거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정과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춰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약금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자 간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손해배상 예정액인 위약금의 성질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해약금과 위약금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약금은 글자 그대로 계약을 풀고 없던 일로 만드는 데에 지급하는 금전이고, 앞서 얘기한 대로 계약금은 해약금을 의미한다고 했듯이 계약 단계에서만 실행할 수 있고 이행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서 이행 단계라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단계부터를 말합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계약 단계뿐 아니라 이행 단계에서도 위약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계약을 하건 위약을 하건 계약금 떼이는 건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둘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의 사전적 의미는 계약금 지급 후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중간에 지불하는 금전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함과 또 자금 융통의 그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금전을 나눠서 지불하는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중도금이 갖는 법률적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어도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의 수수 단계는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유동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때문에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된 날에 지급을 안 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치르고 남은 금전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금전이 잔금입니다. 잔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잔금 시에는 등기권리증,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집 열쇠, 공과금 정산 서류와 잔금을 서로 동시에 지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계약금 단계는 계약의 유동적 상태로 계약 당사자는 자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계이며 물론 그에 따른 대가가 있지요.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인 증약금, 계약 해제 시에 해약금,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을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중도금은 계약 이행의 착수로 계약의 확정적 상태로 계약 당사자 자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반 시 계약 위반이며 잔금은 계약 이행의 완성 단계이며 이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금액의 10%를 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받고요. 또 반드시 10%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답은 NO입니다. 계약금을 10%로 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오랜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계약이 깨지기 쉬운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래들을 해오면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의 비율로 해야 하는가? 이 역시도 대답은 NO입니다. 이건 역시 오랜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생겨난 비율이고요. 실제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약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출이 3억이 있는 5억짜리 집을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 일반적인 비율인 10%, 40%, 50%로 하면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이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의 승계를 원하지 않고 잔금일에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하면은 잔금이 대출금보다 적게 됩니다. 게다가 매도인이 중도금을 다른 데 써버려서 돈이 없다면은 잔금 시에 대출을 없애지 못하니까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적게 걸고 중도금을 3억 원으로 많이 하여 중도금 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계약하던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대출금보다 적게 하여 잔금 시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토록 조정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정상 계약을 못하게 됐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은 현장에서 있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현업에서는 매수자가 계약금 정도를 확보하지 않고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른 부동산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미리 찜해놓게 하려고 가계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이란 계약은 법에는 없는 계약 형태이나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 법적 해석과 판례 등이 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약이라는 법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상 계약은 낙성 계약으로 양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서와 계약금 없이 구두만으로 합의해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다만 구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죠. 가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대법원 판결로 2006년 11월 24일 판결을 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고 이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임시적인 계약으로 또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 판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단순히 물건을 다른데 안 뺏기려고 찜해놓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계약이나 계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약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법률 규정은 없고요. 판례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관행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서 상에 본 계약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경우 본 가계약서는 무효로 하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가계약금 전부를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넣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을 넣으려면 매도인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가령 토지를 구입하려는데 그 땅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조로 얼마를 걸고 가계약서 단서에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본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전부를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식의 조건을 걸고 가계약을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건 중요한 것은 가계약도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상에 조건과 기한을 명시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녹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계약서가 낫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그 후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최고일에도 지불을 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는데 이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 답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거의 이 위약금 조항이 있고 대부분 위약금의 범위를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계약금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일 계약 시 위약금을 따로 정했다면 그 따로 정한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이나 문방구에서 파는 양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위약금 조항이 없는 양식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는 계약서로 작성을 했고 따로 위약금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6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받은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민법 제393조 1항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매도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령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아야 다른 쪽에 새로 매수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가 않고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 양식에는요, 위약금 규정뿐 아니라 해약금 규정도 없는 계약서도 있으므로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당사자 직거래 시에는 이러한 세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중개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잘 설명을 해줘도 대충 건성건성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매매계약을 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인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시간 후에 입금하기로 정하고 헤어졌는데 1시간 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서상의 해지금으로 입금액의 배액인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해지금 산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인가 실제로 수수된 계약금으로 해야 하는가? 약간 어렵죠. 이런 경우는 대개 다른 부동산에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가령 예시한 5억이 아닌 5억 5천원에 팔아줄 매수자가 생겼거나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팔지 말라고 가족들이 말릴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작년에 나온 아주 최신 판례가 있는데요. 결론은 실제 수수된 금액의 배액이 아닌 계약서상의 계약금 5천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가 있어 계약의 결속력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란 취지였습니다. 이 판례는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지만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매수자가 5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계약금을 전혀 주고받지 않은 상태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중개 현장에서는 판례대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관행 탓도 있고요. 또 판례가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의 시간도 걸리고요. 또 민법은 법률이 정한 대로 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견 합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법률과 판례와는 다르게 합의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만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워낙 그 고유의 사정이 각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 사례 말고도 다양한 사례의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사례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이전받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앤 계약서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면 어차피 법리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잘 쓴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땅을 칠 수도 있고 환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솥박사의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시즌2 첫 번째 시간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방송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추천과 질차, 구독하기는 솥박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솥박사를 검색해 보세요. 끝.